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 새로운 대통령이 정해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당선인인데요. 역대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됐던 만큼 윤 당선인은 선거로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 대선의 의미와 또 앞으로 어떤 점들을 챙겨야 할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 서정욱 변호사,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결과는 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이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두 분께도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웠고, 우리 경쟁은 일단 끝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빠른 시일 내에 합당 마무리를 짓고 더 외연을 넓히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잘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쥐면서 당선인이 됐습니다. 결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초박빙의 승부였고 득표율로 봤을 때도 1%포인트가 채 안 되는 0.73%포인트라는 24만여 표 차로 지금 승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 이런 흐름에서 국민의 선택은 어디로 갔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정권 교체라는 윤석열 후보의 구호가 좀 먹힌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선거를 분석할 때 구도, 인물 또는 바람 또는 정책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단 그 바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권 교체의 바람이 사실은 이번 대선 내내 계속적으로 불었거든요. 태풍까지는 그렇죠. 아니라 하더라도 강풍이었다. 항상 그러니까 이 정치 교체 또는 정권 재창출보다 항상 높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먹혀들었고 그런 민심을 업어서 윤석열 후보가 계속적으로 반문 캠페인, 반문 연대를 계속적으로 해왔잖아요. 예, 이런 예. 부분들이 하나의 승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구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이 지금 양강 구도이기 때문에 양강 구도 속에서 사실 그러니까 보수 야권 단일화를 이루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강 구도에서도 약간 고지를 선점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단일화 효과가 그러면
그렇게 대세론으로 이어졌냐? 네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나름대로 상당한 역풍을 만났기 때문에 초박빙의 승부로 갔던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부분이 인물인데 인물은 사실은 뭐 본부장 의혹이라고 할 정도로 네. 본인 부인 장모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을 그나마 바람과 구도에서의 약간 유리한 부분으로 커버를 하면서 초박빙의 승리이긴 하지만 당선은 따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도 뭐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선거 과정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네. 엎치락 뒤치락 했죠. 초박빙이었죠 그때도. 예. 근데 유일하게 일관되게 하나 높았던 게 정권 교체 여론이 좀 이게 높았어요. 제 기억에 네네. 최대의 55%까지. 50%를 상회하는. 예. 예. 근데 그게 저는 윤석열 후보 승리의 상당히 큰 원인이다. 아무래도 이게 대선이라는 게 물론 이게 미래를 향한 결정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게 성격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정권 교체 여론이 계속 이 과반을 넘었던 게 승리의 원인이고 네. 아마 이제 그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그 선전한 거에 그에 비하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데에 비하면 나머지 게 인물론으로 상당히 그 건접한 초박빙 승부를 갖다는 거는 뭐 상당히 선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네네. 저는 이번에 결국 그 국민의 민의는 어느 당에게 독주를 하지 말고 네. 결국은 이제 그 거의 뭐 건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보수 진보가 결국에 새도 좌우 날개로 날듯이 협치를 해서 통합해서 이게 그 하나로 미래로 나아가라 이런 게 국민의 어떤 민심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네, 소장님. 두 분과 생각은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역시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권 교체의 그 여론에는 못 미쳤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그 반대 여론이 지금 같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이제 앞으로의 행로가 순탄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정치 교체와 정권 교체 얘기하셨는데 네네. 윤석열 후보에게는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여망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정치 교체의 여망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물론을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를 물리치고 지금 당선이 된 이후에는 정치 교체, 특히 이제 지금 1년도 안 된 정치의 신인에게 무언가를 맡겼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존의 질서를 좀 깨트려 달라라는 국내 여망도 같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한 48.56%라는 당선 득표율로 당선을 되긴 했지만 이재명 후보도 거의 뭐 육박하는 지금 득표를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상당하다라는 것을 아마 갖고 가야 될 것이고 지금 이제 보수와 뭐 진보 이런 식으로 나눴던 분열됐던 국민을 좀 통합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숙제를 또 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윤 당선자 입장에서는 당선의 기쁨보다도 지금 주어진 과제에 대한 아마 그 부담이 상당할 거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 윤석열 당선자한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삼각 파도가 지금 닥쳐오고 있는 것이 삼각 아닐까. 파도요? 예, 삼각 파도가 네. 닥쳐온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파도가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민심이 두 개로 쫙 갈라졌잖아요. 이 지금 쪼개진 민심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것인가, 이 소위 말하는 국민 통합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의석 분포를 보면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한 네 석 플러스 또 이렇게 또 국민의힘까지 다 합치면 네네네. 한 5석 정도 되면 한 114석 정도가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172석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친민주당 소속의 무소속들이 하고 그리고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까지 합치면 184석 가까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힘으로는 단 하나도 입법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협치를 해야 된다. 손을 잡고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세 번째 파도는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네네. 상당히 경제적 타격이 크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지금 완전히 지금 그 급전직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어붙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북한이 또 계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대내적인 환경 변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부분인데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이 불가에서 쓰는 말 중에 사벌등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벌을 쌓 뗏목벌 그리고 오를 등 언덕안인데 강을 건너고
언덕을 오를 때는 뗏목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거 과정에서 했던 여러 가지 아주 적기적인 그런 공격의 멘트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 협치를 위한 그러니까 이 정례와 또 제도화가 필요한 것이고 네네. 그리고 또 인사의 탕평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민심을 바로 청취하는 네네. 그러한 모습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쉽지 않은 숙제를 안게 됐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진보와 보수가 이 10년마다 교체되는 뭐 이른바 10년 교체설, 뭐 정권 교체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깨졌습니다. 이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5년을 하고 이제 사실 패턴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잡아야지 이제 10년 주기설이 맞는 건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게 깨졌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여권도 아마 좀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야권도 마냥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항상 국민들은요 교만한 권력을 심판합니다. 권력은 겸손해야 돼요. 근데 이해찬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이해찬 대표는 이게 앞으로 50년 정도 집권해야 된다. 민주 후보가 이러면서 이게 또 조선 후기부터 이게 정조 외에는 뭐 이게 민주 군주가 없은 것처럼 이게 그 장기 집권 이런 게 오만이 좀 비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민주당의 주축은 586 운동권 세력이 맞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386 세대였습니다. 네네. 이 말은 이제 그 한 20, 30년 동안 처음에는 이게 순수한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 하던 분들이 어느새 우리 사회 기득권으로 변해버린 이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그 차재원 교수님이 그 사벌 등한 이거는 이제 금강경에 있는 구절인데 똑같은 내용이 장자 있잖아요. 노자 장자할 때 도가 철학. 네. 장자에 보면 이제 그 덕의 망전 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어버려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벌 등한 네. 덕의 망전 이미 고기를 잡으면 그 통발은 버리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이게 과정은 윤석열 후보가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게 더 통합적으로 미래 쪽으로 이렇게 그 화합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10년 주기설이 이제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선거가 사실 이번 대선이요. 그 기존의 그 이전의 대선들에 하고는 그 적용시킬 수 없는 새로운 어떤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대선은 이렇게 쉽게 당선되기가 아주 어렵다. 이번 그 득표율만 보더라도 이게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10년 주기설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두 분이 사자성의 어려운 이런 네. 과제를 지금 줬기 때문에 어쨌든 신임 기존 걸 좀 당선자에게 버리고 이제 가야 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10년 주기설은 이제 깨졌다. 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민심을 읽기는 참 어려워졌다. 민심의 방향을 알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귀를 더 열어라. 그렇죠. 이렇게 잘 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아마 윤석열 당선인의 또 막중한 숙제 중 하나가 이제 국민의 얘기를 잘 듣는 그런 대통령이 또 될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사전투표 때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역대 최대 득표율을 투표율을 보여주면서 36.9%대의 투표율을 보여줬는데 막상 이제 본투표까지 끝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는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사전투표가 높았기 때문에 본투표에서도 이 열기가 가는 것인가를 두고 많이 관심이 있으면서 80%를 넘을 것인가도 좀 관전 포인트였는데 결국은 77.1%로 종료하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 이전 그 투표 양상을 보면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본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견인 효과가 있기 네네. 때문에 일종의 비례 효과가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도식이 깨졌다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2014년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여러 번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투표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 투표보다는 사전 투표가 훨씬 편리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지 그 투표소 안 가더라도 그렇죠. 가까운 데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제도화되고 간행화되기 때문에 어차피 할 사람들 일찍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 확진을 안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당할 줄 모르는 확진 당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본투표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빨리 가서 투표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리고 이번은 사실은 아주 초박빙 승부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지지층이 결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결집한 사람들은 내가 찍을 후보가 정해져 있으면 본투표하러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투표에 할 사람들은 거의 다 했다. 그거 보면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본투표에 안 한 사람들이 갑자기 막 쏠려나오고 이러한 효과는 오히려 더 적지 않았느냐. 저는 애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투표율이 높다고 생각했을 때 네네. 의외로 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요. 우리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비호감돼서 막장 대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치 혐오, 불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봤는데 그나마 이 사전투표율이 그나마 높았기 때문에 그 열기가 조금 더 이어져서 지난 대선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까지 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은? 아마 근데 그 요즘 갈수록 조금 이게 투표율이 약간 떨어지는 거는 뭐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가. 정치 무관심층이나 네네. 그게 혐오층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87년 체제 그때는 이게 첫 직선제였죠. 직선제죠. 네. 그때는 이게 89% 넘는 이게 그 뜨거운 90% 관심을 가까운 진짜. 투표율이 있었죠. 네. 제가 알기로 이게 마지막 80%가 97년 대선 있잖아요. 그때가 이게 80%대 마지막이고 네네. 아마 그 이후는 이게 70%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게 요즘은 정치 무관심이나 혐오층도 있고요. 네네. 또 이게 이번에 선거도 역대 비호감 선거다. 이런 것 때문에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뭐 높겠다는 생각을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안철수 후보가 도중에 그 사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일부 지지층은 물론 이제 이재명, 윤석열 쪽으로도 가지만 네네네. 그렇게 투표를 안 하는 지지자도 포기하는.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게 오늘도 코로나가 32만 명이 넘었어요. 네네. 어제도 이게 이틀 30만 대잖아요. 그렇죠. 이틀 아무리 이게 1시간 반 시간을 줘도 이게 몸이 아프고 이런 상태에서 투표율이 높을 수는 없거든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생각해 보면 77%는 상당히 그래도 투표율이 높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짧게 덧붙이면 저도 이게 낮은 투표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지난 대선이 탄핵이 있었는데 그때 77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도 사전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내본 거였고 80이 갔다면은 이제 서로 누가 더 유불리할까 이런 거를 이제 따져보다 맞아요.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 네네. 사실 높은 투표율입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지만 사실 77%대 투표율 뭐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좀 그렇죠.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던 게 지난해 6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권 도전을 선언했고 그리고 8개월 만에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당선인 신분이 됐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고 또 이재명 후보도 이 대선 과정에서 계속 지적을 했던 게 신인이다, 모른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정치의 신인으로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번 대선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양강 후보가 다 영선 맞아요. 후보라 국회의원 경력이 한 번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없다는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뭐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고 이렇게 비판의 소지도 있지만 또 네네. 한편으로는 기존의 정치 문법, 소위 말해 여의도 정치 문법을 깨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윤석열 당선자가 어제 그러니까 그 당선 소감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하나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부분이 할 거고 네. 그것의 방법론이 소위 말해서 이 협치라고 한다면 이러한 협치의 정례와 제도화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여의도 문법을 깰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당선자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상당히 원만한 이 지금 여야 간의 관계 구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요 입법들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정치적으로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주위의 그 핵심 측근들에 휘둘려서 그 이야기만 듣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정이 또 정반대의 방향도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뭐 자세를 낮추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본인이 지금 청와대를 아예 들어가지 않고 네. 지금 청와대를 없애고 지금 대통령실을 지금 강화문 맞아요. 내거리에다가 따로 지금 빼겠다. 만들겠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낮은 대로 임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저는 해보고자 합니다.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문법을 좀 깨라라는 어떤 국민들의 미션을 주어진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제가 여기 그 윤석열 당선자한테 두 가지만 꼭 이게 그 조언을 드리면요. 네네. 첫째는 이제 그 검찰권 장악을 통해서 이게 정치 보복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대통령이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검찰권 장악밖에 없잖아요. 판사를 바꿀 수도 없고 네. 국회도 안 되고. 그럼 이게 유혹에 예를 들어 한동훈 검사장이든 누구든 내게 척건들을 요직에 앉혀가지고 네. 뭐 이게 전 정권의 비리를 다 잡겠다 대장동이든 네. 이런 게 유혹에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도 이게 일종의 정치 보복에 말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그 가장 걱정하는 게 검찰공화국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진심으로 이게 통합 미래로 가려면 저는 검찰권 장악 이거 절대 엄두도 내서는 안 되고 완전히 검찰은 독립시켜 줘야 된다. 그다음에 그 정치 보복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뭐라 했냐면 최선의 복수는 적들과 다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최선의 복수입니다. 과거 정권이 정치 보복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새로운 정권도 그러면 이게 자기들이 볼 때는 적폐청산이라고 합니다. 말은 그래 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정치 보복 성격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냥 이게 전 정권과 다르게 통합으로 가야지 같은 이게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이 하나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인사에서 대탕평을 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내를 이렇게 찍지 않은 사람도 중요하겠다 했지만 그게 그렇게 저는 잘 됐다 탕평 이렇게는 평가 못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외교안보만 하더라도 그럼 한미동맹 뭐 일본하고 이런 쪽으로 이게 그 전문가가 이제 중용될 수가 있는데 그 위험합니다. 결국 이 북한 전문가든 중국 전문가든 심지어 이게 요즘 러시아 전문가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이게 외교안보 모든 이게 정쟁은 우리 국경선 앞에서 멈춰야 됩니다. 외교안보에는 이게 여야가 없어요. 오로지 이게 국익만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전 정권 사람이라도 상당히 그쪽으로 전문가가 있을 때는 중용해서 균형된 외교를 펴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 과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윤핵관 문제가 그 경선 기간에도 문제가 됐었고 그 핵심 이후에도 관계자. 예 네. 그렇습니다. 계속 문제가 됐는데 지금 뭐 청와대 비서실장 이름으로 장제원 의원이 네, 얘기가 나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핵관 문제가 결코 그때 말한 것처럼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해소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단일화 때도 장제원 의원이 또 계속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과 다른 그런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할 때 4개 다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고서 단일화를 했다고 하는데 당장 이제 무엇을 줄 것인지 또 당내에서의 역학관계는 어떻게 갈 것인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자신의 국정의 파트너에게 어떤 태도를 할 것인지 그거를 굉장히 저는 좀 주의 깊게 국민들은 볼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지금 인수위가 꾸려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한 2달 정도의 임기가 남아있거든요. 남아있죠. 그래서 결국 인수위 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났을 때 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벌였던 그 정책 과제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는 선에서 어떤 것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져야지 지금 두 패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의 문제, 화합의 문제가 저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뭐 바로미터를 좀 보여주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철수 대표는 일단 단일화를 하면서 합당 얘기를 했었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당선인 신분이 돼서 당선 결정되고 나서도 소감을 통해서 합당 얘기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순서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잘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원만하게 또 잘 이 합당을 할 수 있느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양당의 합당 문제는 지난 1년 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지난번 그러니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이때 단일화하면서 사실은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이 합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당명의 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지분 문제 때문에 결국은 결렬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뭐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그러니까 당선 소감의 1승으로 네. 지금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아마 지금 안철수 지금 그 국민의당 대표 입장에서도 당명에 이제 집착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으로 그대로 가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의 안철수 대표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네. 일단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이 6월달 지금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에서의 국민의당 몫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그 부분이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눠먹기식으로 되면 상당히 또 이 당내 민주주의 뭐 그런 측면 또 나눠먹기 뭐 이런 밀약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비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매끄럽게 해결할 것이냐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안철수 당대표 개인의 입장에서도 그럼 과연 당 안에서 계속적으로 갈 것이냐. 네네. 그럼 예를 들면 내년에 지금 당대표가 지금 그 선거가 예정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당대표 선거를 나가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예, 국민의힘 되겠죠.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사실은 윤석열 당선자가 힘을 실어준다 하더라도 이 지금 당대표를 그러니까 쟁취하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 단일화 이후에 행정 업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총리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총리 자체도 쉽지 않은 게요. 지금 여소야대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국회 인준에서 가반수 동의를 받아야 통과를 돼요. 해야죠. 이런 부분들도 쉽지 않은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의 방안이 그러면 지금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 지금 당내에서 그냥 전략 공천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내 경선을 통해야 되는데 그렇네요. 이 세 가지 선택지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 안철수가 진짜 정치적 시험대에 본격적으로 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치 시작한 게 이제 11년 정도 됐는데 정말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사실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당시 후보였죠. 단일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였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충돌할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여권의 중심이 지금 그 윤석열 당선자 입장이기 때문에 당선자가 지금 이제 국민 화합,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치고받고 벌써부터 하면은 거의 그렇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국민들이 측면에서 믿음이 안 보면 가겠죠. 두 사람은 아마 상당히 불가근 불가원 아. 나름대로 덩거리를 네, 적정한 취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마 안철수 후보가 아까 세 가지 선택 중에 어느 걸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유불리를 따지면서 서로 도울 건 돕고 경쟁할 건 경쟁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떠세요? 합당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상당히 순탄치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첫째 안철수 후보의 그 선택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렇죠. 본인은 이제 그 즉 크게 보면 세 가지 아닙니까? 네. 공동 대표, 그다음에 총리,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나 지방선거 지방선거, 출마인데 네. 제가 이제 가장 선호하는 거는 총리로 알고 있거든요. 국무총리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총리가 이게 그 인사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렇죠. 공개는 안 투표를 하고 이게 거쳐야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투표를.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그 여당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이게 마지막에 뭐 손가락을 자른다고 했다가 다시 합당하면서 상당히 비판 여론이 많아요.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초대 총리가 과연 청문회 통과해서 국회 과반 인준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저는 상당히 그 회의적으로 봅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비슷하시네요. 그 점에서 보면 이게 출범부터 상당히 파국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준석 대표하고 이게 갈등도요. 네네. 아마 조만간 이게 좀 폭발하지 않을까. 폭발할 거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지금 이제 선거 공로를 가지고 공을 농공 행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이 공을 더 세운 거예요. 실제 이준석 대표는 20대 남자층을 뭐 좀 끌어온다 했는데 역풍으로 이게 20대 여자분들 표를 보면 오히려 이게 쌤쌤입니다. 별로 공을 세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뭐 8% 10% 이긴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게 전략 미스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안철수 후보는 뭐 지금 이게 평가는 객관적으로 쉽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이게 박빙의 승리에 좀 기여한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도체제 개편 때문에 상당히 그 앞으로 좀 이게 그 흠노가 예상되고 이걸 이게 윤석열 당선자가 어떻게 과연 슬기롭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는 좀 두 분이 다른 시각을 보여주셨어요. 과연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선택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는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일단은 이제 지방선거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이 제일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거는 그 두 후보가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들 밑에서 이제 시도 그렇죠. 나가는 후보들의 또 문제가 굉장히 경쟁이 첨예하게. 예, 경쟁이 지금 당내에서만 하다가 새로운 당의 후보들이 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3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천권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하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께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이은영 소장님 말씀 중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 어쨌든 회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또 결을 맞춰가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아마 통화를 하고 아마 네네. 조만간 아마 만나겠죠. 회동을 하겠죠. 만나는데 두 사람의 입장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만감교차가 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사실-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이 키워온 윤석열이라고 그러는데 그 국민이 키울 수 있도록 씨앗을 심은 사람이 누굽니까? 5단계의 깜짝 발탁을 통해서 오늘의 윤석열을 만들어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 이번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반문 캠페인을 또 아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물론 그렇죠. 윤석열 후보도 나름대로는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문재인과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라는 식으로 약간은 차별을 시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뭔가 나름대로 선을 긋는 선을 듯 그었죠. 하지만, 그렇지만 네. 적폐 수사 때문에 또 한 번 충돌을 했잖아요. 맞아요. 일단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면 아마 잘 모시겠습니다. 뭐 전임 정권의 잘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번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네네. 것이 2007년 대선에서 승리했던 이명박 당선자가 네. 당시 청와대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당시 이명박 당선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임 대통령 잘 모시는 하나의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 약속했거든요. 그래놓고 바로 취임하자마자 노무현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을 해서 그렇죠. 결국 비극적인 마무리까지 갔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조금 타산지석으로 네.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이거 반면교사로 삼아야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과 DJ의 정신을 가장 많이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가장 비슷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는데 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유는 정권 교체, 즉 정권 심판이거든요. 국민이 무엇을 지금 본인에게 바라고 있는지를 잘 헤아려야 하는데 거기서의 큰 이미 충돌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안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교체와 또 계승을 심판. 한다는 거는 완전히 그렇죠. 또 다른 얘기일 수 다른 있기 얘기니까 때문에. 이걸 과연 할 수 있는 과제를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이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윤석열 후보는 이제 뭐 국민이 만든 대통령이다. 네. 국민을 내세워주면 이건 정치 구호고요. 제가 보기 진짜 보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측면이 강하죠. 왜냐하면 이게 고금에 전전하던 그 검사 잘 나가는 검사는 아니었잖아요. 이걸 이게 2단계 성전식에서 중앙지검장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이게 또 검찰총장 시켜주고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오늘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뭐 자꾸 이게 정권 교체를 내세우긴 하지만 그건 정치적 구호고 아까도 이게 말했지만 가장 이게 없어져야 될 게 정치 보복 네. 이런 이게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아까 이제 그 차재원 교수님 말씀처럼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제가 이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네. 됩니다. 그때 MB도 뭐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구속까지 바란 게 아니라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검찰에서 계속 이 망신주기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조금씩 언론에 망신주기 흘리잖아요. 우리 뭐 논두렁 시계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압박을 한 거는 맞거든요. 그럴 때 과감하게 이럴 때 지휘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합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수사 이 선에서 이게 멈춰 네. 이런 게 통합이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이게 우리가 그런 과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모시면서 존중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무현 대통령 같은 비극이 이게 필요하다 봅니다. 근데 수사지휘권 없애겠다고 한 게 지금 윤석열 후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요. 어떻게 또 윤석열 당선인이 대응할지가 궁금한데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한테. 그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인물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또 안철수 대표, 뭐 이준석 대표, 그냥 통합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네. 과연 어떤 캐릭터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성향인지가 또 앞으로의 어떤 행보에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아마 윤석열이라는 세자를 딱 기억하게 된 게 2013년 국정감사장이었죠. 그때 국정원 댓글 수사 때문에 정인으로 나와서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가장 유명한 또- 상당히 소신 있는 검사로 딱 그러니까 인식이 국민들 됐어요. 인식이 됐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검찰총장으로 해직할 때 소위 말하는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과의 법무부 장관과. 갈등 속에서 웬만하면 이 정권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압박이 오면 상당히 그러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나름대로는 강고리 리더십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일종의 하니까 지금 사실은 사정하고 적폐 수사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보수의
원흉에서 보수의 희망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보수의 원흉이었거든요. 근데 그 원흉이 희망으로 되는 데는 그 추윤 갈등을 이기는 강고루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고 또 하나는 사실 지난해 3월 달에 전격적으로 총장직을 간두잖아요. 네. 약 임기 한 3개월, 4개월 남겨두고 남겨놓고. 던졌는데 그런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던지면서 조금 있다가 바로 정치권 뛰어드는 이 일종의 뭐랄까요. 결단, 결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한 것이죠. 그러나 정치권에 들어오고 난 뒤에 소위 앞서 우리 이현영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포위돼서 뭔가 모르게 조금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은 초보 정치인으로서의 미숙함 이런 부분들은 앞서 보여줬던 그러니까 소신, 강골, 결단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소장님한테는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나갈 텐데 그렇죠. 그 옆에서 이제 영부인이 될 네.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좀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선거 기간에 뭐 여러 가지 좀 의혹과 구설에 오르면서 사실 전면에 많이 나서는 편인데 나서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당선이 되고 나서 뭐 개표 상황실이나 당사에 윤석열 당선인이 갈 때도 모습이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부속실을 폐지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공약을 냈거든요. 그리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걸 저희는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법이 지금 좀 체계적으로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배우자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좀 명확하게 이번에 좀 정리가 되어서 네. 배우자의 활동도 그 국민의 그 검증과 감시가 필요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사와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 배우자께서 많이 지금 안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건지. 선거 기간에는 사실 선거 개입이라고 해서 못했어요. 근데 지금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임기가 끝나고 할 건지 아니면 하고서 임기를 시작할 건지 이것도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의 부인이 뭐 특수한 지인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의 부인도 과잉 의전 이런 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장관 총리처럼 하나의 고위 공무원에 불과한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총리 뭐 부인 지원법, 장관 부인 지원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이게 새로운 영부인상이 좀 필요하다. 대통령 부인도 본인 하던 일, 예를 들어 내가 선생님이다 학교에. 그럼 학교 선생 하면서도 영부인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게 외교 방문 때 뭐 외교 의전 때문에 같이 외국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네, 네. 평소에 뭐 너무 특별한 지위나 이거는 법으로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자연스럽게 이제는 앞으로 이게 그 과거의 그런 완전 국모 이런 이미지 네네. 있잖아요. 이걸 이게 벗어야 벗어나서 된다. 그냥 뭐 고위 공무원의 부인 정도 이 정도 이게 그냥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진짜 의문이 드는 게 이제 지금 배우자께서 비즈니스를 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사업체 네. 대표셨어요. 그래서 영부인이 되고 나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줘야 하는가. 직업의 자유는 있으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의문입니다. 대표로서의 활동을 유지할 예. 수 있게 해야 되는 더구나 뭐 것인가? 전시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국가의 뭐 여러 가지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미술과 전시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말려야 될지 아니면 뭐 계속 하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근데 개인 사정으로 이은영 소장님 좀 먼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토론 중간이긴 한데 오늘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좋은 얘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또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행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미력 하나마 곁에서 좀 조력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일단 뭐 지금 사실 대통령 그 부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뭐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데 저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이 정상회고 같은 걸 할 때 네네네. 상대국의 정상이 배우자와 같이 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혼자 파트너가 나가기는 있어야 좀, 되잖아요. 네.
그런 역할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서 아까 뭐 이현영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종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직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소위 말해서 이해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나 네.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박사학위도 있고 나름대로 출강한 경험이 있으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출강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분들은 저는 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대학 교수로서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미국의 그 시민들이 많이 박수를 보내는 부분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커리어를 계속적으로 갖고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해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자제해야 된다는 그렇죠.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좀 내릴지도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대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가 대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방에서는 또 재보선이 5곳에서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다라고 평가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5곳에서 4곳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승리를 하게 됐고 또 나머지 한 곳도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왔던 임병헌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뭐 사실상 국민의힘이 장악을 했다라고 보여도 과언이 아닌데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보궐선거가 대선하고 같이 묻어가는 왜냐하면 이게 워낙 대선에 관심이 크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 찍는 분들은 당연히 국민의힘을 찍을 거고 또 이게 이재명 후보 찍는 분은 또 다른 분을 찍기 때문에 연동이 좀 돼 그게 있다라는 대선하고 거군요. 완전히 연동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번에 보면 이게 그 민주당의 책임으로 보궐선거하는 지역이 꽤 있거든요. 아, 네네. 뭐 종로가 대표적이잖아요. 뭐 청주 이낙연, 상당이든 다 네.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관심이 있는 민주당이 종로는 또 공천도 안 했죠. 안 했죠. 그 점에서 이게 그 최재형 후보가 당선된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이번 보궐선거는요 크게 그 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대선에 연동된 묻어가는 선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이 있는 거는 네. 3개월 뒤 지방선거라 봅니다. 그거는 이제 그대로 또 심판이 또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대선이기 때문에 이게 지방선거 연동해서 자동 이기는 거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서로에게 각 당이 얼마나 쇄신하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가. 거기에 따라 국민의 민심은 또 한 번 이렇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뭐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재보선에서도 국민의힘의 압승을 거둔 상황이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의석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은 숨통을 튼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선자까지 포함하면 5석을 저 추가하는 셈이니까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천군만마의 그런 그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회 분포가 지금 민주당을 쪽에 가까운 네. 정파가 지금 한 180석이 넘는 것이거든요. 합치면요. 예, 합치면요. 그러니까 180석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아주 막강한 힘이에요. 물론 그렇죠. 단독으로 그러니까 지금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차피 다시 그러니까 국회로. 다시 국회로 넘어왔을 네. 때는 이 지금 재의결을 하기 위해서 3분의 2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입법안은 못 되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그 입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정을 견제하는 데는 아주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5석이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통령도 이겼으니까 이렇게 오만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독선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네. 저는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국민의힘 뭐 윤석열 당선인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행보일 거예요. 이번에 뭐 2위로 이제 대권을 쥐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지지율을 받았기 때문에 득표율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상당히 그 석패를 했죠. 네네. 그러면 이게 그 본인은 또 얼마 전에 정치를 그만두게 있는 젊은 나이다 이런 얘기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은 다시 한번 이게 차기에 실제 이제 오늘 이번에 하면 재수죠. 네네. 옛날에 나왔으니까 그럼 이게 그 삼수에 도전할 거로는 보이는데 그러나 이게 문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후보가 친문이나 친노 적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비문이잖아요. 비주류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비주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호남의 뭐 DJ처럼 이 정도 이게 고정 지지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점에서 앞으로 이게 친문 적자들 있잖아요. 뭐 이분들하고 상당히 그 치열한 당내 노선 투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은 도전하겠지만 네.
결코 이게 쉽진 않은 쉽진 않을 험난한 것이다. 길이 예상된다. 이래 보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재명 후보는 사실 행정가였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인 이재명의 이제 본격적인 시험 무대가 열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민주당 그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문재인의 길입니다. 2012년도 대선에서 실패했던 문재인 그렇죠. 후보가 사실은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절치부심해서 당 대표가 되고 그래서 또 그러니까 총선을 이기고 네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촛불 전국 때 결국은 정권을 잡는 대권을 그런 잡았죠.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또 다른 길은 뭐냐? 정동영의 길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정동영 후보가 MB한테 지고 패배하고. 상당히 패배하고 난 예. 뒤에 절치부심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당 그때 그 있었던 그러니까 전주에서의 재보궐선거 때 당시는 그러니까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조반심 때문에 탈당을 해서 도전을 그렇죠. 해서 무리해서 등원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은 호흡을 길게 하면서 저는 차근차근 다시 한번 그러니까 5년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차근차근 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재보궐선거가 있다고 하면 출마해서 저는 일단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 아무리 여의도 문법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터득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내의 조직들을 장악해 나가는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정치인 이재명으로 확실하게 탈바꿈하는 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0대 대선 당선인이 윤석열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앞으로 놓인 숙제가 참 무겁고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